저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계속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협업을 하는 건축가분들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6번 중에 전반부 3번은 협업의 형태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같이 삶까지 같이 하고 계신 부부 건축가분들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순서고요. 오늘은 오해제 건축의 최재필, 이해든 소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두 건축가분이 해주실 거고요. 전 여기까지만 소개 인사드리고 두 분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는 오해제 건축의 이해든 그리고 최재필입니다. 페어라는 주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부라는 카테고리로 좀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하면 학부 때 만나서 건축사 사무소 효자동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직원으로 함께 실무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함께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예술대학에서는 이제 각자 다른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옆 연구실에서 이제 함께 유학을 하면서 일본 건축을 경험했었고, 그다음에 예대 재학 중에 오해제 건축을 설립해서 2017년부터 서울에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그 이번 페어라는 주제를 듣고 뭔가 느낀 것은, 그러니까 저희 삶이랑 건축이 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삶과 건축이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약간 그런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 건축 설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먼저 저희 사무소, 그러니까 즉 페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둘의 관계는 약간 명사적 혹은 동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의미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참고한 그 사나의 그 니시자와 류의 텍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니시자와는 그 두 형식의 특징을 좀 그 동서양의 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양은 그런 돌을 쌓아서 만드는 방식에 기반을 둔 그런 가산적이고 좀 조각적인 역동성을 가진다면, 동양은 좀 더 건축이 자연, 그러니까 즉 주변 환경과 일체화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이는 그 주변 환경에 의한 건축의 의미가 유동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한 특성의 차이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가산적인 조각적인 역동성과 그런 동사적인 역동성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오브제적인 그리고 형상적인 명사적인 특성을 만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동양의 건축은 좀 매 환경이나 상황에 싱크로나이즈된 어떤 동사적인 역동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양의 건축과 도시가 돌로 쌓아가면서 만든 어떤 구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단단히 자리 잡혀 있는 어떤 명사적 요소들로 도시가 인식되고는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벽의 존재감은 매우 큰 것 같고요. 윤곽이 되게 확실하고 단일체성이 있는 어떤 벽의 건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를 나누는 역할로서 매우 단단한 벽이 있고, 벽에 구멍을 뚫어서 어떤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데, 동양의 건축은 어떤 벽과 뭔가 구멍, 윈도우가 아닌 어떤 오프닝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재료와 열리는 방식 때문에 좀 더 바깥과 근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부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서양이 어떤 단단한 벽에 구멍을 빵빵 뚫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동양은 어떤 자연과 건축 사이의 벽을 만드는 것보다 뭔가 지붕 아래에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그 사이에 어떤 열리고 닫힘을 조절해가는 그런 자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붕의 위계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둥이랑 석가래, 보호 같은 어떤 모든 구조체가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칸도 어떤 지붕의 스케일에 의해서 크기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과 구조가 어떤 지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소리와 같은 감각을 넘어서 뭔가 외부와의 거리감이 좀 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뭔가 벽에 둘러싸여 있다기보다 아주 뭔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서양인들은 어떤 도래 건축에 살다가 이제 동양에 와서 보면 그런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벽으로 나뉘는 내부와 달리 어떤 지붕으로 나뉘는 어떤 내외부는 뭔가 내부에서 외부로 들어오는데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윤곽을 또렷이 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단일체로서 존재하면서도 약간 군집 같은 그런 마치 마을과 같은 집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동사적 건축의 특징으로는 자연,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랑 일체화되는, 그러니까 동기화되기 위해서 통합적인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대 건축의 기능에 의한 분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윤곽이나 경계가 명확한 어떤 그 단일 대지의 최대 면적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분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생태계적인 뭔가 관점의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어떤 마을의 풍경의 구조가 어떤 건축의 일부가 되고, 또 이 건축이 다시 마을의 일부가 되는, 그러니까 집과 어떤 마을들의 통합적인 환경이 뭔가 또 다시 삶이 되는 그런 순환 체계 같은 것이 동사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뭔가 명사적 의미로서 뭔가 사무소라는 어떤 고정된 경계 안에서 그런 역할이나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을 넘어서 삶과 건축을 일체화시킬 건지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삶과 건축의 어떤 동사적인 페어링의 방식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삶과 건축의 동사적 페어링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삶과 건축을 담는 어떤 건축으로서는 그 거주를 담는 1LDK와 일을 하는 오피스가 합쳐진 어떤 형태의 삶을 일단 1LDK5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5년간 살다가 서울에 돌아와서 이제 집과 사무실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집을 구할 때 누구나 그렇듯이 집과 사무실을 따로 알아봤어요. 근데 가능한 예산의 범위가 있고 집과 사무실 모두 최소한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은 2명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의 집은 귀가의 어떤 포커싱이 맞춰진 양식으로 구성돼 있었고, 사무실의 공간은 어떤 그 공간의 환경보다는 그런 면적이나 위치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두 공간을 뭔가 양립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사무실과 같이 할 수 있는 집 공간을 찾는 게 좀 중요했었고, 그리고 부부 건축가다 보니까 일상과 일이 정확히 분리되진 않아서 뭔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옥은 일단 마당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랑 좀 더 유연하다 보니까 삶이 전환되는 감각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그리고 현대의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거 양식이 뭔가 귀가에 포커싱 돼 있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뭔가 저희가 하는 그런 공과 사가 확실하지 않은 일과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한옥의 의미는 뭔가 그 과거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형태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는 그 어니언 안국점인데, 이걸 보면 이 광경을 보면서 저희는 한옥이라는 건축이 담고 있는 뭔가 삶의 풍경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런 어떤 한옥의 물리적인 틀보다는 그 건축 형식이 담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서당과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당이었던 지금의 어니언 안국점이든 뭔가 대청마루라는 중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이유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름 지어진 어떤 공간이 아니라 어떤 그 어디서든 어프로치 가능한 중간 영역과 같은 공간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링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한옥은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일상적인 거처로 인식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친구들은 모두 그 한옥을 이런 카페나 공공장소로 경험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또 한옥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에게 한옥은 굉장히
장소거나 일상의 사적인 공간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전제는 그런 어떤 한옥의 과거의 생활 형태에 대한 로부터 그 생각이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나누기 시작한 거는 뭐 불과 근대 이후에 한 100에서 150년 전부터였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 소수계층을 제외하고는 일과 사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집에서 농사 준비하고 돌아오면 뭐 쉬고 다시 일을 하고, 또 직업이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뭔가 농부이거나 목수이거나 뭐 요리사이거나 장사꾼이었거나 약간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집의 공간 자체도 그런 생활 방식과 같이 어떤 취미나 일이나 생활의 경계가 없었고, 그래서 대청 마루는 뭔가 작업장이면서 뭔가 마당은 생활 공간의 연장이고 또 잔치를 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근대 이후에 어쨌든 그런 하나의 삶이, 예전엔 삶이 하나였는데 그게 워크와 라이프라는 어떤 장르로 좀 나뉘어졌고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어떤 요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집이라는 것도 귀가했을 때 보내는 공간이라는 것에 좀 더 관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도 뭔가 직업이란 것으로 되게 장르화되면서 각 직업이 필요한 공간도 되게 명확히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소도 그런 현상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서 첫 사무실로 실험을 하나 해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케치는 이제 보통의 사무실의 모습인데, 보통 사무실을 얻으면 그 테이블은 어디에 놓고 손님은 어디 앉고 캐비넷은 어디 두지 하면서 그런 기능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나누었을 건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무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는 꽤 많은 걸 하고 있고, 일이라는 어떤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누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실험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것을 이제 묶는 어떤 틀로서 뭔가 마루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마루라는 바닥을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묶는 틀로서 생각을 해서 뭔가 18회의 방에 어떤 새로운 구조인 하나의 마루가 생겨나면 어떨까?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공간이 됐는데, 뭔가 복도와 방, 그리고 업무와 휴식, 뭐 드로잉이나 모형,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의 뭔가 일부가 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기단은 뭔가 수납이나 다리를 넣는 곳이 되고, 뭐 마루는 책상이 되거나 혹은 바닥이 되거나 책장의 일부가 되거나 뭐 텐마루 같은 공간이 되는 어떤 그런 사무실을 상상을 해보았었습니다. 이게 완성됐던 저희의 첫 번째 사무실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 두 번째 사무실인데, 일과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근대 이전의 어떤 생활을 담던 건축으로서 일과 생활,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저희도 그런 과거의 생활 방식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한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단순히 집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사무소에서 먹고 자는 삶이 아니고 실제 삶도 자연스러워지는 집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공간이랑 생활하는 공간의 그 가변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로 사용될 때는 또 1LDK의 원룸으로 뭔가 마당이 거실이 되는 형식이고요. 4.5m 정도의 다이닝 바가 있어서 10명 정도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이었고, 오피스가 될 때는 워크플레이스랑 티룸 그리고 아웃도어 미팅룸으로 좀 전환되어서 전환되고, 뭔가 평면적으로도 마당은 또 다른 방과 같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의 감각이 이렇게 완전히 나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뭔가 삐져나온 것 같은, 그런 내부가 뭐 약간 밖으로 확장되거나 마당이 집의 일부로 느껴지는 것이 이런 삶을 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거와 업무의 공간이 좀 쉽게 전환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옥은 특징이 또 문을 활짝 열면 내부도 약간 큰 정자 같은 공간이 돼서 약간 내부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오히려 내부와 마당의 위계가 바뀌어서 오히려 바깥의 마당이 좀 더 거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외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주변의 마을과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어져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삶의 방식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수단으로서 지금 그 한옥이라는 건축 형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는 좀 가구적인 리노베이션이라는 건축 방식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에 가구를 놓는 행위처럼 그 공간이랑 가구는 상하 위계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전시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공간 안에 어떤 스케일의 임계점을 좀 넘어서 뭔가 그 자체로 공간의 성격을 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가구로 마당이 꽉 찼던 모습이고요. 그 제작할 때. 그래서 업무와 뭔가 미팅 혹은 뭐 파티나 렉처 같은 것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런 좀 다양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풍경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의 어떤 삶과 건축이 페어링되어 뭔가 일체화된 방식이 어떤 건축과 도시에 대한 태도와도 이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라는 그 생태계를 파악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그를 건축화시키는 방법론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방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동물원이라는 생태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예로는 그 도심의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동물원은 보통 도심 외곽의 그 명확한 경계 안에서 동물들의 어떤 종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에 동물의 거처가 조닝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태계 예로는 이제 세렝게티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이라는 어떤 생태계 영역 안에 인간이 잠시 들어가는 방식으로서 뭔가 인간의 루트 자체가 일종의 동물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루트도 변하기 때문에 동물원이라는 영역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윤곽이 확실한 경계 안에서 그런 공간을 분절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그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와 건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라는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건축의 구조로 변환함으로써 그 도시와 건축이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이 그 마을이나 도시와 정서적 혹은 물리적,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축과 도시의 동사적 페어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추상적인 얘기라 사실 뭐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반 저희 사무실은 이제 두 가지 조직이 패럴렐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일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 오피스와 함께 그 리서치 오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경 관찰로 뭔가 그런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채집을 통해서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건축의 구조로 변환해서 설계된 건축이 다시 도시의 풍경에 뭔가 일부러 돌아가는 그런 순환 체계를 만들고 싶은 저희의 희망과 그런 목적성이 있고 그래서 그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좀 구체적인 리서치 프로젝트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하신 이야기들을 전제로 저희가 어떤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건축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치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페이지가 잘못했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4가지의 꼭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한남동의 모습이 옛날에 한남동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살아있는 장소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자연과 밸런스를 찾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밖으로 흘러 넘치는 물건이나 활동의 풍경들
조금 손을 대서 자신의 공간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원초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요구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이런 풍경들을 어떻게 디자이너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풍경들을 생활적 개방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풍경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 개방감의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밥을 지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면 그런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행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을 통해서 집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생활감이 느껴지지만 그 한 가정의 생활감이 마을로도 연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이후 가정의 생활감이 건축 설비 안으로 흡수돼서 뭐 덕트가 연기를 처리하거나 뭐 수도관이 우물이나 냇가를 대신한다든지 뭐 세탁하는 장소나 뭐 이제 우물 같은 건 이제 없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소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생활감이 그 집 자체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던 것도 같이 이제 건물 안에 흡수돼서 뭔가 집안의 생활이 완결되는 형태로서 되었고 뭔가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택가를 걷다 보면 숨길 수 있음에도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감이 느껴지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 앞에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큰 창을 통해 내부의 안에 생활 모습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밖으로 뭔가 나와 있는 흘러 넘쳐 있는 사물들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건축의 요소들로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사적인 것이지만 밖으로 나와져 있음으로 통해서 일종의 공공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이제 개인의 생활이 약간 밖으로 나오고 마을로 넓어지게 되는 동시에 마을의 풍경도 만들면서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주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사진과 그림은 이제 도쿄의 풍경인데요. 도쿄에서는 이제 공동주택이 외부 복도에 개인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는 풍경은 굉장히 흔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전에 개울가에 모여서 빨래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 개방감을 가진 그런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거주와 도시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희 이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런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저희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모임이 있을까,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까 생각할 때 집에 어떤 공간을 만들자 아니면 마을에 어떤 시설을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거주와 도시자 사이의 접점에서 그런 사적인 삶과 사회 사이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개인의 단위에서 시작하는 공공성이 뭔가 마을의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성보다 더 많은 어떤 개체수와 기회를 가지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공간의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근대 이후에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소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런 걸 대신해서 저희에게 지금 익숙한 퍼블릭 스페이스들은 공원이나 극장이나 이제 도서관이나 미술관, 카페 등 장르화된 그런 퍼블릭 스페이스이고 그것들을 굉장히 의심 없이 잘 이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기능화되고 어떻게 하면 액세스하기 쉽고 뭐 쓰기 좋게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찬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만들까 고민해 왔지만 맞고 그것들이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최대 공약수적인 장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체적으로 매우 쉽게 폐쇄되고 그런 폐쇄됨에 따라 공적인 역할도 좀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사람이 모이고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여러 방향의 체제가 가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마을의 작은 정자가 폐쇄되기도 하고 카페 같은 곳도 자석수가 뭐 2분의 1로 줄기도 하고 근데 그런 2분의 1로 준다는 것이 뭔가 공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성이란 감각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5단계로 뭔가 인원들이 조정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사람이 모이는 공공성을 온오프로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장르화된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스위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이런 작은 공공장소들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성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쉽게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SNS나 인스타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킹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그런 사적인 공유에서 공공성이 시작한다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활감을 가진 집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공공성을 약간 사적인 공공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사회와 거주 사이, 도시와 집의 경계면 모두에게 보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삐져나온 부분이 만드는 각자의 삶으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재밌고 작은 공공적인 풍경을 사적인 공공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할 때 이제 도면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빨간 선은 뭔가 기존의 것을 수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채집한 사진들을 그대로 이렇게 상황을 전달한다든지 잘 표현하기 위한 드로잉이 아니고, 이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한 상상과 디자인 과정으로서 드로잉을, 사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으로 현관화된 계단인데 사적으로 쓰이는 외부 계단을 내부화시켜서 마치 자신의 현관처럼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현관이 흘러나와서 길게 확장된 형태 같았고, 뭔가 손님을 맞이하거나 택배를 보관하거나 화분이나 물건을 두어서 발코니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식물을 입고 있는 집, 퍼스널 보테니컬 가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2층에 창에 구조물을 건다든지, 옆집에 까지 이어지는 어떤 빨래대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구조를 더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퍼스널한 스케일을 넘어서 이 길에 작은 식물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미의 작은 농장이라는 얘기인데, 도심에서 자신의 마당이나 밭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화분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가드닝을 하거나 자신의 텃밭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 집은 그것의 한계를 좀 넘어보고자 담과 계단이라는 건축의 요소로 텃밭을 확장시켜가고 있고, 그럼 화분 텃밭이라는 개인적인 스케일을 넘어서 어떤 하나의 이 길의 풍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 같은 건축의 요소를 변환한다면 작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이 시각적인 풍경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도시와 건축은 어떤 것에 이렇게 종속돼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하나의 틀을 갖고 공존하고 있어서 마치 양면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 웨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에 있는 도시 구조를 어떻게 건축으로 치환하고 다시 우리의 건축이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될까 하는 순환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을 설계로 이어간 그 설계 프로젝트로 도쿄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20년간 일본의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 중에 생활적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나 형태를 가진 집을 조사하고 그것이 원형이 될 것 같은 마을의 풍경을 찾아서 실제로 이어가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도쿄의 주요 주거 지역이었고, 채집한 그런 생활적 개방감이 느껴지는 풍경을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카테고리화 시켰고,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것은 마을의 특성을 가정하고 연구하는 탑다운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의 공간 구조로부터 생활적 개방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역으로 찾아 올라가는 바텀업적인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의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오르다라는 항목인데, 계단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서
집에서 연장된 생활 공간이 되거나 마을과 직접적으로 집을 연결시키는 구조가 되고 그것의 원형이 될 것 같은 도시의 구조들을 채집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정자라는 요소인데 주택의 일부가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인 공간, 생활의 장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서 그 원형이 되는 구조들을 채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채집한 풍경들을 이제 사진으로부터 건축의 언어로 변환하면서 각 풍경이 가진 이제 구조의 단면을 분석한 이제 드로잉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패턴 랭귀지처럼 도식적인 패턴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장소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과 제공하고 제공받고 있는 것을 디자인을 더해가면서 샘플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길가로 향해 나와 있는 수납장이 있는 집, 길에 사유화가 일어난다면 반대로 수납의 공공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또 식물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로 둘러싸인 마치 가든하우스 같은 집, 그러니까 건축과 식물을 결합하는 구조는 어떠한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옆집의 지붕에 자신의 건조 발코니를 설치해서 쓰는 집이었는데 뭔가 정자와 전망대와 빨래대가 결합된 구조 같기도 했었습니다. 마을의 코인 런드리는 이제 코인 런드리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풍경인데, 런드리가 가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어떤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자 형태화시켰던 것들입니다. 생활적 개방감을 가진 건축들로 도시와 건축 사이의 경계면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설계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했던 드로잉이었습니다. 설계 대지를 선정하는 것은 역으로 채집된 풍경이 다시 디자인돼서 삽입되었을 때 영향을 상상하면서 리서치 연장선으로 선정했고, 그 샘플링한 이미지들을 콜라주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 대지의 환경과 프로그램과 사용자에 맞춰서 반영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사적인 공공성을 찾아 추출하고 그것의 성격을 다시 강화시켜서 마을의 일부로 집어넣는 작업. 그래서 마을의 풍경 안에 사적인 공공성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의 평면인데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는 이제 샘플링에서 얻은 요소들이 어떻게 디자인돼서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개인의 지붕이 확장돼서 마을과 길과 이어지는 구조가 돼서 만들어진 작은 광장과 상점이 주거와 하이브리드된 건축. 아니면 이제 옹벽의 마을의 정자적인 구조와 쉐어하우스, 정육점이 만나서 만드는 어떤 광장적인 주거. 코인 런드리와 주거가 합쳐진 마을의 빨래터적인 장소로서의 집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 지도인데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 생활적 개방감과 사적인 공공성을 가진 각각 집들이 마을에 어떻게 흩뿌려져 있고 링크되는지 이제 생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도시의 구조를 어떻게 건축의 구조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의 건축의 구조가 다시 어떻게 도시의 구조랑 연결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동사적 페어링을 구체적으로 형태화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 신축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역시 어떻게 주변의 물질적, 사회적 요소로부터 이어져 있으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탄 택지 개발 지구에 지어진 주택인데요. 젊은 부부와 아이들 4인 가족을 위한 집입니다. 이런 주택 단지는 대부분 균질한 집들이 이제 같은 모습으로 쭉 늘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지에서 최대한 면적을 뽑은 다음 공간을 분할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내부는 이만큼, 마당은 이만큼, 거실은 이만큼, 침실은 이만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점점 이제 주변에 가득 차게 되면 외부 공간의 성격도 비슷하고 뭔가 아파트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적인 조건 아래서
면적도 비슷하고 그렇다 보니까 균질한 내외부 공간이 만들어지기 쉽고, 그러면서도 약간 형태적인 게임 같은 모습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변과 뭔가 다른 스케일과 외부 공간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치 하나의 큰 나무와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보면 햇빛 아래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뭔가 그런 나무 그늘이라는 그 필터링된 그런 외부나 약간 내부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나무 그늘 아래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도 뭔가 그런 나무 그늘 아래의 마당, 햇빛이 직접 내리쬐지 않고 나무를 통해서 필터링되고 적당한 그늘이 지고 바람이 통하는 반내부적인 마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공간을 만드는 지붕의 스케일이 매우 커서 도시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감각을 좀 뛰어넘는 개인의 주택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도시적인 스케일을 가진 집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밑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붕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남쪽 마당을 만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집을 둘러싸는 하나의 큰 지붕을 씌우고 그 완벽한 외부가 아닌 반내부적인 마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바람은 불고 빛이 드는 공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 이상한 감각, 여기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뭔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각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큰 지붕 아래 작은 지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겹치는 지붕의 스케일이 다르고, 그래서 높은 지붕은 9에서 10m로 아이 레벨에서 본다면 위에 이제 지붕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외부적인 감각이 좀 극대화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붕이 만드는 공간은 내외부 사이 여러 층의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이 전환되는 감각이 여러 층이 있게 했습니다. 집에서 내부로 가기까지 여러 단계의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것을 생각해서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듯이 작은 지붕에서 큰 지붕으로 난간 존재하고, 처음 집에 들어서면 낮은 지붕의 공간을 마주하지만 다시 외부로 나가듯 약간 큰 지붕, 광장 같은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붕 아래에서 큰 지붕의 공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을 짓고 싶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뭔가 마당을 갖고 싶다는 생각일 건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신체가 익숙하지 않은 감각을 뭔가 일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닐까. 그래서 내부에서 행위가 마당이라는 외부에서 행위와 완전히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이면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뭔가 비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적인 스케일을 가진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지붕은 인간의 스케일이라면 큰 지붕은 도시적인 스케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큰 지붕 아래서 그런 이상하게 큰 감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미술관 같은 스케일의 공간이 집 안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아가면서 한 지붕 아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감각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선 최대 면적에서 필요 프로그램이나 기능으로 공간을 분절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현관, 복도, 방을 나누는 그런 시퀀스를 만들면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거실로 모이는 그런 게 아닌 뭔가 큰 지붕 아래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있어도 뭔가 큰 나무 밑인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도시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는 방식 같기도 한데, 최대 용적률의 평면 안에서 그 필요한 방과 실들을 분할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지붕 사이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거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자리 잡는 방식. 그런 감각이라면 지붕도 하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구조가 겹쳐 있는 듯한 형식. 그래서 작은 지붕 아래는 방이나 물 쓰는 공간 같은 거처가 생기고 큰 지붕 아래는 좀 더 공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북쪽 도로에서 그 모습이고요. 지붕이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에서 본 모습이고 2층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붕이 틈을 두고 위치하고 그 사이마다 좀 다양한 공간들이 겹겹이 쌓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나누어진 외부와 내부가 존재하고 지붕 밑은 지붕 경사를 따라서 생활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뉘어져 있지만 모든 실이 외부에서 또 다른 내부로 들어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자가 독립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지붕 안에 있는 감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의 스케일이 아닌 기린의 스케일의 집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 같은 외부 공간을 가진 나무 그늘 아래 같은 외부 공간을 가진 도시적인 스케일의 장소를 통해서 뭔가 마을에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집의 내부로 이어지는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서촌의 한옥을 리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그 골목길과 연장된 어떤 계단으로 올라가는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땅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되게 쪼개지고 덧붙여진 그런 도시형 한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한옥의 지붕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끼워져 있는 굉장히 조금 그 어려운 구조였는데, 그래서 한옥 중에 조금 볼 수 없었던 지붕에 오를 수 있는 한옥이었고, 그리고 마당이 없는 한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는 일단 두 한옥 사이에 그 RC가 결부되어 있어서 한옥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간적으로는 그 모든 공간이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반대로 구조적으로는 한옥이랑 덧붙여진 이제 RC를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그 모든 공간이 연결된 원룸적인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일단 세 가지 성격의 구조의 어떤 집합체라고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그 왼쪽이 그 외적인 한옥,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내적인 한옥,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제 양면적인 대청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한옥은 그 방에 해당을 해서 그런 벽과 문으로 둘러싸인 침실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내밀한 공간이고, 그리고 왼쪽의 외적인 한옥은 마치 어떤 누각처럼 열린 공간이 되어서 어떤 거실이나 다이닝이 되고 마을의 풍경을 끌어들이고,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은 이제 어디에도 붙을 수 있는 양면적인 그런 대청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한옥이 정자와 같은 그런 구조라면, 오른쪽에 그 내적인 한옥은 방과 같은 공간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청은 쓰임에 따라서 방의 확장이었다가 혹은 마당에 확장된 장소가 되었다가를 좀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과 같은 열린 공간부터 침실처럼 내밀한 공간까지 그런 단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보시면 이 왼쪽 부분, 왼쪽의 한옥이 그 외적인 한옥이고요. 그 오른쪽의 한옥이 내적인 한옥, 중간이 대청적인 공간입니다. 이 한옥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수근 선생님이 예전에 그 일본에서 쓰신 글 중에 한국과 일본의 닮은 듯 다른 중간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본의 민가와 한국의 한옥이 그 동양의 어떤 목조 건축이 가지는 그 지붕의 건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나 공법 같은 여러 차이점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그 중간 영역에 대한 어떤 성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옥은 그 인테리어와 중간 영역, 익스테리어로 그런 각각의 공간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는 나무를 일절 보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창호 살도 바깥쪽으로 나 있고,
방에 뭐 바닥도 종이이고 천장도 종이, 벽도 종이, 창도 창호지. 그래서 내부는 완벽하게 종이의 공간이고요. 반면에 중간 영역으로 나가면 바닥과 천장은 나무로 돼 있는 나무에 둘러싸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여기 대청을 보시면 그 바닥도 나무, 또 석가래가 노출돼 있고 창살도 그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공간인 마당은 이제 바닥은 흙이고 천장은 하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와 중간 영역과 그런 익스테리어 세 개의 공간이 그런 재료의 쓰임을 명확히 하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한옥의 대청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는 좀 더 내부에 가까워지고 여름에는 외부에 가까운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일본의 민가에 대한 중간 영역은 한옥이랑 조금 다르게 그 다실이라는 공간이 일본의 민가에선 그 중간 영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떤 인테리어가 아니고 그런 중간 지대에 있는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구조가 보이는 벽과 천장 그리고 창호 살도 다 내부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내부랑 외부가 섞여 있는 듯한 개념의 중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옥의 대청 마루가 어떤 내부인 방과 외부인 마당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그런 서로의 부분을 이어주고 또 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영역이라면 일본의 다실은 방과 같은 그 공간 자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중간 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자세히 보면 근본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어떤 중간 영역의 성격으로서 이 공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청적인 공간이 어떤 그런 내적인 한옥과 외적인 한옥 사이의 어떤 경계면에서 양쪽에 확장된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세 개의 그런 단일체적인 구조가 뭔가 하나의 군집체로서 작동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 공간의 구조가 가지는 그 공간의 특성은 강하게 되게 다르지만 이 구조들이 모여 있을 때는 또 모여 있을 때 만드는 어떤 하나의 큰 틀은 그 주거 내에 여러 그 층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집만으로는 그런 완결되지 않는 집합체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마을로 열린 한옥이라는 생각인데요. 마을로 열리는 방식은 그 실제 물리적으로 활짝 여는 방식도 있지만 그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집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공간이 외부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내적인 안고로 점점 들어가는 과정을 담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좀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마을과의 관계를 만드는 그런 한옥의 풍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보는 각 공간의 모습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DDP 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무소 효자동과 협업한 그 프로젝트인데요. 외향적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생각이고요. 먼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그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책방 거리 같은 도서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 도쿄의 진보초 책방 거리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헌책방 거리이고 거리 전체가 그 헌책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거리 전체가 그렇게 책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과 책, 그리고 길과 사람이 한데 얽혀서 뭔가 인도나 골목이나 그런 길이 마치 서점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책을 사고 읽기 위한 작은 풍경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의 풍경을 이루고 있고, 마치 어떤 책의 마을, 뭔가 그런 책의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책장 같은 것들이 벽에 막 박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명이나 뭐 저런 천막이나 여러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방 거리와 같은 도서관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 거리를 그냥 그대로 저희가
모방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책과 건축에 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건축이 있고 그 안에 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놓여 있고 그런 어떤 위계가 정확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을 좀 흐리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건축 자체가 뭔가 책장이 된다든지 책장이라는 구조가 뭐 그대로 건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로서의 책장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가구와 건축의 스케일을 넘나드는 책장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로서 뭔가 벽이나 지붕이나 처마, 뭐 문, 벤치, 뭐 카운터, 뭐 설비 이런 것들이 모두 책장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이 단지 어떤 콘텐츠가 아니고 뭔가 그에 관련된 모든 행위가 그대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환경을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는 그 표면과 배면으로 이루어진 어떤 거리와 도서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DDP에서 강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서 뭔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공간인데 그래서 뭔가 거리에 열린 책방처럼 그런 지나가는 길과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뭔가 얽혀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의 내부가 뭔가 벽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책장을 중심으로 뭔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책방이랑 안쪽에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그 중간에 경계면을 가지고 계속 전환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더 내적으로는 세미나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런 어떤 그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장은 어떤 도서관이라는 건축의 구조체이면서 또 책을 수납하는 가구면서 또 거리와 도서관을 나누고 연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공 사진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외부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현장은, 어쨌든 인테리어라는 어떤 내부지만 자하 하디드의 어떤 공간이 대지이면서 하나의 환경이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양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좀 더 내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뭔가 지붕이나 처마가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지붕을 받치는 책장으로 인해서 뭔가 공간이 나누어지거나 이어지는, 그래서 복도를 또는 뭐 길 또는 외부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바깥을 향해서 처마가 나와 있고, 뭐 그 안에는 이런 어떤 중정이나 창이나 문 등의 어떤 건축적인 계급을 통해서 안쪽에 그 공간을 좀 더 내부화시켜서 바깥쪽의 거리는 좀 더 상대적으로 외부적이 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책장이 그대로 건축이 된다면 결국은 도서관이라는 그 건물의 존재는 좀 더 옅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안에 결국은 뭔가 책과 사람만 남지 않을까 이런 풍경을 상상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오피스 P라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네 가지의 관점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건축으로부터 뭔가 적당한 거리를 두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 창덕궁이 보이는 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뷰를 가진 사무실인데, 하지만 외부로 접하는 면이 굉장히 여러 각도랑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좀 복잡하고 굉장히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환경에 그런 새로운 오피스 구조를 그대로 뭐 어레인지를 한다면 기존의 복잡한 구조가 그대로 내부의 오피스 공간으로 그 연속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안한 건 아닌데 처음에 받았던 그 안을 보면 일반적인 오피스는 이 안에서 뭔가 공간을 분절하면서 실을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개념은 기존 구조에서 거리를 두면서 뭔가 엇갈림을 가지고 약간 팟빵의 그 안고처럼 그 코어적인 위치로 새로운 오피스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랑 면하는 중간 영역이 그 뷰를 공간의 구석까지 좀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그 양 공간의 콘트라스트를 강조함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은 그 기존과 새로운 구조 사이에 뭔가 버퍼가 되면서도 전체를 연결하는 동선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외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엇갈림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길적인 공간인데, 뭐 저희 위에서 본 뷰이지만 뭔가 그 아래의 길과 뭔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내적인 공간과 길적인 공간, 그리고 외부가 이렇게 함께 그 만들어지는 어떤 사무실의 공간 사진이고, 새 영역이 뭔가 계속 교차되면서 그 느껴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안고와 그 다음에 왼쪽에 풍경 사이에 그런 길적인 공간감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룸적인 공간, 그러니까 하나의 공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 평면의 구성을 보면 먼저 임원실이나 워크플레이스가 저 위쪽에 이제 좀 더 그 프라이빗한 실이 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미팅룸, 그 다음에 티룸 같은 좀 더 퍼블릭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전면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내외부 사이의 중간 영역과 그 직접적으로 면하는 그런 표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그 퍼블릭한 프로그램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저 사적인 프로그램이 배치가 되는데요. 그 원룸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실제 구조는 미음자의 서큘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래층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뭔가 다이렉트로 그런 연결된 뷰가 아니고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뷰 혹은 뭔가 그런 빛이나 풍경이 간접적으로 액세스 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각 영역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면서도 그런 시각적 소통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모든 공간이 통해져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계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외부랑 이어진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오프닝과 같은 외부를 뭔가 바라보는 그 일종의 소점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벌젠 푸츠 아이스 뷰의 공전인데, 그러니까 원경과 근경, 그러니까 아이 레벨과 푼 레벨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프라이버시나 기능에 의해서 공간들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벽으로 분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발의 시점에서는 모든 공간이 이어져 있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이레벨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조금 다른 시점의 세계가,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점이 좀 공존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가 두 개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공간이 이어진 긍경적인 시점은 푼레벨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원경의 시점은 아이레벨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점이 공존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구조의 연속성이 만드는 공간의 연속성이라는 고민이었는데, 여기는 그 4층, 5층, 옥상 이렇게 총 3개 층을 함께 설계를 했는데요. 이 3개 층이 공간 구성에 뭔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구조체가 마치 기존의 건물에 삽입된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이 분리되었고, 그리고 배치된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실의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 공간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를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연속성을 갖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연속성은 뭔가 보통 일반 건축에서 만드는 그런 보이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간이 이어지는 방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약간 반전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연속성과는 다른 뭔가 경험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 개 층이 뭔가 하나의 거처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목천에 설계했던 목천의 새 집이란 주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가족의 형태와 집의 형태, 새집, 지붕의 건축이라는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모습이고 건축주를 포함해서 이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주해 와서 취미를 농사로 짓고 계신 분들이고 저희의 설계 조건은 3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집인데 가족의 머무는 시간이 다 다른 마치 가족 간의 에어비앤비 같은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3세대의 집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 되어가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농가주택으로서 생산과 소지 과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가족의 집회소로서의 집, 세 번째는 뭔가 마음을 두는 공간으로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집이 만나서 집 모양이 평면이 되고 도로와 밭에 대응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삼각형인 공간은 물 쓰는 공간으로 화장실, 욕실과 키친이 배치가 되고 사각형의 부분은 본체로서 가족이 모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작은 집은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오두막집이라고 해서 뭔가 약간 독립적이면서 사다리를 타고 가면 이제 원산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길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식탁과 키친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밭에서 봤을 때는 데크와 리빙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연과 여기가 이제 그런 시골이다 보니까 자연과 건축이 어떤 접점이 되는 그런 중간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는 니시자와 류의 스케치인데요. 그래서 지붕의 건축에서 중간 영역은 좀 다양한 어프로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A는 지붕이 윗면에 보이는 외부, 그래서 처마의 아랫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건축의 영역에 들어왔다 느끼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제 세 개의 지붕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겹치면서 다양한 어프로치의 중간 영역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아까 삼각형의 곁집이 사각형의 본집의 외벽에 붙어 있어서 그 안쪽에 그 외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 키친의 공간이 이제 입구와 마을의 길에서 봤을 때 좀 더 가깝게 느껴졌으면 했고 그래서 그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내밀하게 느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친과 다이닝의 공간이 마을로 좀 더 쉽게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도가 텐마루가 될 수 있도록 기초의 레벨이나 창틀 등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의 개념도 동일하게 이제 본집에 곁집이 붙어 있고 작은 집이 올라타고 있는 형태고 그것을 이제 기초가 잡아주고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은 주변과 이 집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드로잉인데 뭔가 원두막 같은 형태의 집이 되기를 바랬었고 좀 더 밖으로 향해 열려있는 집을 생각해서 하나의 집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 집을 목표로 주변의 상황과 연결되는 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계절을 그렸는데 봄에는 이제 부모님이 주변 이웃들과 농사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할 때 그런 모습을 그려본 것인데, 그래서 농사라는 자연의 변화와 가족들의 여행이나 방학이라는 그런 모임과 흩어짐에 대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모두가 같이 밭일을 하고 응접실과 연결된 그런 처마 밑에서 작물을 나눈다든지, 데크는 거실의 일부가 돼서 뭔가 새참을 먹는 장소가 된다든지, 추수 시기는 이제 가을은 추수 시기라서 거실을 L자로 크게 쓰면서 그런 마을 쪽의 깊은 처마 공간과 데크와 키친이 좀 더 외부적인 감각으로 쓰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 부부 아이들만 머무는데 뭔가 설경을 끌어들이면서도 데크에서 눈사람을 만든다든지 처마에는 고드름이 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밭에서부터 식사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집이 되도록 생활 공간을 밭으로 확장시켜주고 자연과 스무스하게 이어지도록 했고 그것을 또 주변과 마을과 나누는 과정도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집이
마을의 풍경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여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겨울에 완공돼서 저희 완공 사진은 겨울 사진인데, 여름에 풍경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농사를 훨씬 크게 지으셔서 마치 큰 밭에 있는 우뚝선 오두막같이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어떤 집과 어떤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하는 듯한 그런 건축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디자인한 것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풍경이 더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남게 되는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로 저희가 들은 얘기 중에 어떤 한 소설가는 매일 루틴하게 마을을 산보하는데 그 코스가 그 소설가의 글쓰기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서 식당을 가고 카페를 가고 공원을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집은 하나의 장소일 뿐이고 그에게 삶의 모든 과정은 산보와 글쓰기와 동일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뭔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어떤 주체가 되고 또 다시 배경이 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풍경을 만들고 싶고, 저희의 삶과 건축도 서로 이렇게 상호 순환하면서 지금보다 더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질문 주실 분들 다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좀 남겨주시고요. 그동안 몇 가지 이게 먼저 여쭤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되도록 아까 무드보드도 만드시고 핀업도 많이 돼 있고, 오늘 PT 과정을 봐도 모형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스케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혹시 그 두 분이 협업 툴로서 유용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꼭 뭐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작업 툴들 방식이 이게 좀 궁금한데요. 협업, 저희가 하는 건축이 결국은 이제 협업이니까,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 그 틀로서 일단은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그런 모형이나 그러니까 이런 드로잉이나 모형 같은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서치의 이제 모두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현재 프로젝트의 그 리서치이고, 뭐 이런 드로잉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희 둘이 함께 느끼는 어떤 그 지금의 도시나 아니면 그 설계를 하는 대지에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틀로서 그런 드로잉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드로잉을 서로 주고 받으시나요? 아니, 드로잉은 주로 제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일단 스케치를 할 때 어떤 것을 그리자, 어떤 것을 표현해 보자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정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드로잉 자체로 완성시키는 건 제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드로잉이나 모형이 물론 저희가 함께 그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다른 이제 클라이언트라든지 이제 시공사 분들과 이제 협업 미팅을 할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서. 근데 그것과 동시에 아까 뭐 예를 들면 하우스 뒤에서 있었던 그런 드로잉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드로잉은 사실 이제 그런 소통을 위한 드로잉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고자 이 설계에서 뭔가 그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그 주변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나 혹은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온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물리적인 뭔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나무 같은 지붕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근데 그것을 결국은 그냥 스케치가 아니고 이제 건축의 드로잉으로 그려야 얘가 그 건축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릴 때 이제 그리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혜경 소장이 그거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로잉 안에 결국은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드린 뭐 고양이가 거처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귀여운 이야기지만 실제 그런 어떤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면으로, 그러니까 건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도시에서 우리가 찾은 어떤 그런 방식의 그 삶의 그 거처를 찾아가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찾아가는 방식이 건축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계획 단계에서는 일종의 결과물로 쓸 때도 많이 있는 거네요. 리서치 단계에.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 단계에서 그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네. 표현할 때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정된 걸 종합해서 딱 표현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종합 말씀하신 거가 정확한데 그 단계에서 그 결정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저희 아까 리서치에서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실제 볼 때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보는 게 또 다 다르니까. 네. 풍경도 그 당시에서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여러 필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거주와 사회의 어떤 중간면이어야 하고 이것이 실제 어떤 작동이 되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손을 조금 대어서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혹은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터 안에서 어떤 특정 그 상황을 조금씩 더 그 구체화 시켜 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장 한 장의 이름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퍼스널 보테니컬 가든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뭐 이런 풍경이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드로잉의 여러 요소로 이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퍼스널한 것과 보테니컬 가든이라는 것을 함께 그 양립시킬 수 있는 구조가 뭔지가 드로잉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풍경 사진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요소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계에서 그것들을 좀 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계가 지날수록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같은 그 일관적인 작업 과정들을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작업의 이제 결과물까지 이어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느낌에서 이게 참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답사를 하고 채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카이빙하고 또 그걸 기록을 하고 결국엔 그것을 작업으로까지 연결하기까지는 사실 저희는 이제 완성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잘 정리된 것만 딱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의 프로세스는 너무나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절약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직원이 없이 지금은 두 분이서만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는 데 있어서 혹시나 이전에 어떤 영향받은 이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할 때에 또 두 분의 어떤 또 역할 분담이 있는지 그럼에도 이걸 이렇게 고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작은 그 이혜경 소장의 그 졸업작품이, 그러니까 학부 졸업작품이 이제 한남동, 아까 보던 한남동이었대요. 그 한남동에서 이제 그런 리서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작업은 아니었고, 뭐 그런 한남동에서의 그 재미있는 것들을 처음에 모으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모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본 이제 동경예대 유학을 가서 이제 했던
그 이누이 쿠미코 연구실에서 했던 1학년 때 작업 중에 그런 작은 풍경으로부터 배움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작은 풍경,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3.11 이후에 사람이 정말 모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계기가 되는 어떤 공간들이,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작은 풍경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이 뭘지를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모아서 그거로부터 뭔가 앞으로 일본 건축이 나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제시했던 그런 리서치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해든 선생님 예대에서의 졸업 작품, 아까 보여드린 그 리서치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적인 정말 주택을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쓰일까에 대한 론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설계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석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를 설계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설계론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론에서 일단 그런 방식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 작품을 할 때도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 일본에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를 교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그런 리서치 작업을 통해서 그런 설계론을 좀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발단이 되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하우스 M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것을 조금 적용하는 단계로서 그런 어떤 3세대가 약간 에어비앤비적으로 뭔가 이 집을 공유하는 약간 그런 굉장히 독특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3세대의 그런 어떤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주변 3세대가 각각의 목적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도 되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런 드로잉을 통해서 건축화 시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처음 현실화 시켰던 것 같고, 그 후에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사적인 공공성이라는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 그게 이제 지금 그거는 작년에 릭실이라는 그 잡지의 퍼블리싱이 웹 퍼블리싱으로 했던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서울 버전을 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고, 지금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계속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프로젝트로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받는 그런 리서치적인 부분과 설계적인 부분이 결국은 굉장히 페어링 되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리서치는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이쪽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 버전은 릭실을 하면서 정리가 된 거지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산책을 하면서 수집을 하는 게 채집하는 게 약간 소설가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저희의 삶의 어떤 일부였고,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수집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해야 될까를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고민을 했던 거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표현하는 단계까지 온 건데, 계속 이쪽에 그거는 돌아가고 있고, 또 저희 설계 디자인 프로젝트는 또 그거대로 돌아가면서 약간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이라고 아까 협업에서 어떤 의미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2명이지만, 그래서 민망하지만 2개의 조직이라고 되게 아까 뻔뻔히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2명이든 100명이든 아마 똑같이 계속 갈 것 같고, 뭔가 그거에 대한 선배 사무실로는 저희가 배웠던 거는, 예를 들면 OMA가 예전에 이제 AMO라는 샴쌍둥이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도 조금 배웠고, 그 다음에 아틀리에 바우아우라고 하는 이제 사무소도 항상
사무실과 이제 학교의 연구실을 되게 패러렐하게 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프로젝트가 굉장히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조직에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그게 학교든 뭐 AMO든 저희 둘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아마 계속 가져갈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장에서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아카이빙하고 하는 것까지 사실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제 둘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도 이게 이제 네. 소통의 이제 어떤 장치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이게 이제 좋은 어떤 소통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오셨던 작업에 어떻게 보면 실험이 되고 결과를 얻었던 게 아마 그 농가주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첫 이제 그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해보시면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오는 어떤 리액션이나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의외로 클라이언트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 실험적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표현되는 그 아파트 리노베이션 공사에서 되게 그 긴 마당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능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는 원래 마당이 없지만 그 마당이 키친과 결부돼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잠근 걸 놓을 수 있고 물을 흘려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약간 외부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만 말씀드려도 그 모형과 같이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 분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예를 들면 갑자기 텐트를 여기다 갖다 놓은 텐트가 이렇게 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걸 보면서 조금 더 그런 본인의 생활에 맞게 확장해 가시는 거를. 그래서 저희는 사시는 모습을 보면 좀 더 배우는 것 같고 아까 그 목천주택도 갔더니 막 정말 생각한 것보다 막 그거 저희가 해 놓으신 것을 더해서 그러니까 덧붙이고 더해서 쓰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고민했던 게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우스 뒤에 그 굉장히 높은 지붕도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 계속 불안해서 10m짜리 공간을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진짜 말 그대로 도시적 스케일을 가지는 거니. 이 동네에선 국현 정도 가야 있는 스케일인데 그게 사실 되게 설계해놓고는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여기를 뭐 진짜 더 크게 해달라든지. 네, 천창을 하나 더 내달라고 해서 천창이 한쪽만 있었는데 이제 2개가 되고 또 이제 비 안 맞아서 너무 좋다. 막 약간 여기를 어떻게 써야겠다를 막 고민을 막 하시면서 여기에 뭘 놔야겠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오히려 약간 선입견 없이 그 환경적으로만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는 봐주셔서 다행히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잘 좋아해 주시고 오히려 두 분의 드로잉이 클라이언트한테는 더 상상하게 하는 그제서야 작동한 어떤 툴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이제 좀 드네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불안한 해놨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어쨌든 계속 새로운 뭔가 확인해봐야 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드로잉을 한 분 그리시나요? 아니면 한 분처럼 읽어주시면 사연 읽듯이 읽어주세요. 이진호 씨 질문을 읽어주세요. 두 분이 닮으셨어요. 드로잉은 한 분이 그리나요? 한 분처럼 두 분의 결과가 나오나요? 아마 두 분 다 드로잉 하실 것 같은데 구별법은? 제가 주로 그리긴 하지만 저기 붙어있는 여기서는 근데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저희 가장 큰 드로잉은 이제 최 소장님의 졸작 드로잉이거든요. 되게. 네, 근데
근데 좀 진짜 네, 드로잉의 느낌이 비슷해요. 비슷한 듯 네. 다른 듯 네, 약간은 비슷한 좀 듯 그렇네요. 다른 저 아까 그런. 심리지도라고 말씀하신 네. 그 드로잉이요? 아니, 네, 그거는 주변 제가 정면에 그린 있는. 거고요. 네. 가운데, 가운데요? 응. 네, 저게 엑소노메트릭으로 응. 그린 거는 이제 최 소장님 그렸는데, 음. 저희는 되게 비슷한 네, 비슷하지만 또 예, 다른. 그 스킬적으로 어쨌든 이해등선이 더 빠르고 더 그려서 그 함께 둘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해든 소장이 그리고 있는 편입니다. 음. 결과는,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나온 거기도 네, 하고. 결과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인 상태에서 거의 그리는 거라서 네, 결과는 네, 거의 같게 비슷하고. 됩니다. 내용은 다 담겨 있는 거죠. 네네네. 아까 저희 대화 나눴던 것처럼 네. 추가 질문은 지금 없으니까 제가 하나 네. 여쭤보면 저희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무드보드 만드신 건데 네. 이제 뭐 무드보드가 뭐 이렇게 재료를 붙이거나 그러신 게 아니고 사실은 재료 그거고 다 재료나 건축 요소가 다 포함된 아, 레퍼런스들의 무드보드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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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두 분 간의 소통을 위한 건가 아니면 건축주한테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둘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고, 이거는 조금 드로잉이랑 모형과는 조금 다른 게, 뭔가 약간 막 하면서 정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어떨까를 약간 확인하는 작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나온 상태에서 진짜로 얘가 현실화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그런 비슷한 레퍼런스들을 찾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생긴 조금 병 같은 건데 그 약간 그러니까 생태학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어떤 공간을 설계하려면 그 유형의 것이 일단 그 근대 이후에 쭉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연구실에서 했던 프로젝트도 좀 그런 거였는데 정말 이 전체 예를 들면 일본의 작은 풍경의 생태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분류학을 그러니까 생태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안에서 뭔가 종들을 분류하고 그래서 그 안에 얘가 이쪽에 가는지 이쪽에 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속 그 뭐랄까 자신의 위치를 그러니까 얘의 위치를 계속 잡아 나가면서 결국 얘가 시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학적으로 그 접근하는 그 연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병이 생겨서 그래서 약간 우리가 지금 디자인한 게 좀 어디쯤에 어디쯤에 있을까? 어떤 위치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거는 이제 지붕의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붕의 형태들을 일단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그 안에 유형별로 분리를 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그러니까 꼭 여기는 아니고 이곳은 언저리. 여긴 여기 뭐 예를 들면 여러 개가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저 두 개의 지붕이 겹친 것은 약간 여기 사이쯤에 있고 혹은 아예 여기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될 것은 뭘지 혹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움직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네, 사실은 네. 하는 거라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과는 사실은 상관은 없고 이거는 저희 약간 양 같은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 설계안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오히려. 네,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저희의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을 짓는 데는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름을 지려면 이 이름이 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부터 찾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안 그러고는 뭐 이름 붙이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는 뭔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생태계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렇게 뭐 리서치하고 이렇게 샴쌍둥이처럼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딱 작업 과정 자체가 그냥 전체가 아카이빙의 과정인 것처럼 느껴져갖고, 되게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거든요. 계속 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직성이 풀리는. 그게 그 연구실에서부터의 음. 약간 몸의 배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졸작할 때도 그 하기 전에 연구실 프로젝트는 정말 몇만 장의 사진을 모아서 연구실이 요만한 사진으로 완전히 그 새 털처럼 그게 다 막 사진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저도 뭔가 리서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20년치를 다 봐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진짜로 도서관 가서 주택 특집 신건축 20년치 다 봤거든요. 그래서 다 픽업하고 다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 눈으로 물론 이제 다 확인하는 작업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최 소장이 말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딘가에서 이미 지나간 뭔가가 되는 거는 좀 싫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뭐가 됐다고 해야 되지? 습관이라고 해야 되지? 계속 그런 뭔가 생태학 같은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자리를 어디 찾을까? 계속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두 분 모시기 전 이제 작년에 스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지만 프로젝트를 할 때 각자 안을 내놓고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이제 누가 설계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게끔 해서 그 선택된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프로젝트를 동시에 같이 하시는지, 누군가 뭔가 PM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세요? 계획 단계는 같이 하고요. 근데 실시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그 담당자를 정해서 이제 가는데, 계획 단계는 항상 같이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그 보여드리는 계획안도 같이 한 걸로 정해서 보여드리는데, 다만 복수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안을 선택하기 위한 안인가?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뭔가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이유일 때 여러 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계획을 이제 같이 하시고 그 이후에 아무튼 실시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전적으로 한 소장님께서 조금 이제 리드를.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뭐 여러 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최 소장님이고 이 프로젝트는 제가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뭐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바꾸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동기화가 좀 저희 이렇게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또 제가 조금 이거는 하다가 이제 좀 바꾸고 싶을 때 그냥 바꾸고 이런 지루해서 그러니까 좀 더 환기가 필요해서 계속 이걸 하나 보다 보면 이제 좀 생각이 갇힐 때가 있으면 이제 바꿔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계획 단계를 두 분이서 충분히 같이 이제 하고 나서다 보니까 이후에 언제든지 이게 조금 크로스가 되더라도 이게 계속 가시는 데에는 흐름이 그래도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가 살짝 궁금해졌는데,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저희 대화 나누다가 이제 그 출산하셨을 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계획 작업에 반쪽이 없어지셨더니 그때 허전함이 없으셨나요? 그냥 나한테 일이 많다 그거 말고요.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자체에 대한 허전함? 사실은 아니면 자유로움이 느껴지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현장 감리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는 같이 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갔지만 네. 계획 안에 대해서는 그 대화는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그죠, 대화. 네, 그래서 대화로 많은 얘기. 예, 그래서 사실 조리원에도 제가 그 안을 가져가서 대단하시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대화로 계속. 멋지세요.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네네. 됐는데 추가 질문 없으셔서 이제 뭐 거의 네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조금 아까 재밌었던 게 두 분이 이렇게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이 뒷면이 대칭이에요. 뒤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용지도 달라요. 실수인가요? 아니면 아, 그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전 버전, 후 버전.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했고 뒤집으면 뒷면이 같은데 아, 네. 뒷면이 대칭이더라고요. 종이도 다르고. 아. 그거까지 페어링 되지 그 버전이군요. 네.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라는 주제를 계속 가는데 부부 건축가 중에 마지막 시간이긴 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입장에서 되게 흥미롭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네, 뒤쪽에 다른 강의 로그인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1월 거의 뭐 중순도 넘어가기도 했는데 어쨌건 첫 그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해 인사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인사를. 네. 네. 새해 인사. 마무리 겸 새해 인사 해주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죠. 두 분이 인사하시면 그냥 끄겠습니다. 새해 인사.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바로 끌려고 했는데 저희 다음에 2월 23일에 네 번째 페어라는 주제로 네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